안녕하세요. 해열입니다. 정관정요 3권 치세편을 보겠습니다. 지난 2권에서 이세민이 현무분의 변을 일으키고 당 고조의 양위를 받아 황제가 되었죠. 이번 3권은 정관의 치라는 중국 역사상 황금 시기를 연 당 태종 이세민의 치세를 다루는 것입니다. 정관은 당 태종의 연호이지요. 그러나 이 책은 정관의 치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렇게 좋은 정치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태종 이세민이 무엇에 심혈을 기울였었는지, 또 인간적인 그의 고뇌와 갈등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주요 장면 8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충신과 양신입니다. 창업공신인 방현용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태종이 궁성 출입을 금하는 벌을 내렸는데 위징이 즉각 상주를 하죠. 쭉 위징의 말을 듣더니 태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비단 500피를 하사합니다. 그런데 위징이 말하죠. 폐하의 불찰을 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사하시는 비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이라니 무슨 말을 하려는고. 폐하, 바라옵건대 신으로 하여금 충신이 되게 하지 마시고 양신이 되게 하옵소서. 태종은 의아하여 다시 물었다. 충신과 양신의 차이는 무엇인고? 위징이 대답했다. 양신은 후세에 경애받는 훌륭한 이름을 남기며 군주에게는 성천자란 칭호를 얻게 하고 가계가 끊임없이 번성하여 그 후손들까지도 행운을 누리게 합니다. 충신은 그 일족까지 모두 살해당하고 그 군주는 포악하게 타락하며 나라도 집도 모두 멸망하고 단지 목숨을 걸고 군주에게 간언했다는 충신이란 이름만을 후세에 남깁니다. 멋있는 말이죠. 두 번째는 태종의 분노인데요. 태종이 즉위하고 4년 만에 낙양을 방문해서 지금 감상에 젖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낙양성을 공략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역에 눈이 어두우면 법을 안 지키고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니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사실 황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좌우의 신하들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위징은 다른 신하들과 달리 그 말은 어디까지나 폐하에게 해당될 뿐입니다. 일찍이 수양제의 경우만 해도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다만 그 자신이 지키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하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바꿔 말하면 황제 스스로가 조심하고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신하들이 지켜야 할 도리인 양 말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었다. 태종이 기분이 좀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물었습니다. 위징에게. 수양제가 그런 말을 여러 번 했다는데 그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위징이 답합니다.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인물 됨됨이를 보니까 그랬을 것임에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기록에 없는 말로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 좀 괘씸하잖아요. 궁에 돌아와 장손 황후에게 말합니다. 그놈을 잡아다 혼내줄 테다. 황제는 들어오면서 거칠게 소리쳤다. 누구를 혼내준단 말씀이십니까? 위징, 그놈이 짐을 모여겠단 말이오. 위징 대감께서요? 글쎄 일찍이 수양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예를 들어 짐을 무한하게 하지 않았겠소? 태종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다. 황후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나더니 조금 후에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태종이 깜짝 놀라서 대관절 어찌 된 일이오? 하자 장손 황후는 제왕이 올바르면 신하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위징 대감이 항시 올바른 간언을 드리고 있음은 폐하께서 공명하시다는 증거 이외에 무엇이겠습니까? 이 점이 너무 기뻐 축하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태종은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황후에게 당신의 뜻을 알았으니 평복으로 갈아입으시오 하고는 노여움을 풀었다. 세 번째 장면은 장손 황후의 죽음입니다. 정관 9년에 장손 황후가 잔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35의 꽃다운 나이였죠. 죽을 때도 빈틈이 없습니다. 태종에게 묘에다가
값비싼 부장품을 넣지 말아달라고 하고, 또 황후의 오빠가 있었는데요. 장선무기라고. 이 사람을 재상으로 중용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태종이 장선무기를 중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황후가 반대했었거든요. 또 자기 죽는 모습을 아들들에게 보이기 싫다고 임종을 사형합니다. 네 번째는 창업과 수성입니다. 어느 날 태종이 신하들에게 불쑥 물었습니다. 창업과 수성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들 하시오? 라고 물었더니 창업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옵나이다. 방현령이 즉시 대답했다. 이번에는 위진이 방현령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폐하, 소신은 수성이 더 어렵다고 생각되옵니다. 태종은 넌지시 물었다. 까닭이 무엇이오? 예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실정이 없다가도 천하가 태평성세를 이루면 나라를 망치는 실정이 일어나기 일쑤였사옵니다. 이는 마치 잠잘 때 도둑이 드는 일과 같사옵나이다. 따라서 수성이 어렵다고 생각하옵니다. 태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현령에게 말했다. 현령은 진과 더불어 수십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온갖 고난을 내치고 천하를 평정한 사람이라서 창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구려. 그래놓고 명쾌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다. 창업의 어려움은 이미 지난 일이요. 이제부터는 오직 수성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전진할 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제가 보기에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창업이 힘들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성이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태종이 말하는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있을 때도 자기가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신하들이 용서하지 않고 눈 똑바로 뜨고 대들고 있는데 후계자가 거기 휘둘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가 센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수성의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태종의 고뇌와 갈등을 여섯 번째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성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또 태종 자신이 초기와는 달리 좀 변했죠. 간언왕이라고 불릴 만큼 신하들의 간언을 장려하고 또 권력도 절제하고 이랬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신하들이 충원할 때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이 결국은 장남 건성에게 향합니다. 이 건성태자는 학문보다는 무예를 좋아하고 한족의 어떠한 이런 풍습보다는 유목민족의 이러한 풍습을 선호했습니다. 또 여인들과 방탕을 즐기다가 남색에 빠집니다. 결국 태종이 태자를 폐하려 하고 대신에 그 바로 밑에 동생 둘째 태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거죠. 또 새 황후를 맞이하려 하고 사냥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신하들이 나서서 반대해서 좌절됩니다. 사실 이거는 태종이 훌륭한 군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자신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내가 황제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위징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위징이 이 태종의 심리적 갈등을 놓칠 수가 없죠. 흉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까지 그 내용이 정관정요 3권에서 보면 14쪽이 달합니다. 상당히 길죠. 그런데 새겨드릴 말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뽑고 뽑아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폐하는 정관 초기에 기풍이 쇠퇴해버렸습니다. 말씀만 드리면 고대의 말씀보다 더 훌륭한 것인데 실천 면에서는 평범한 군주에게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은 백성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폐하는 근원을 잘 살피지 않으시고 표면만을 보아 가볍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바른 길을 지키려는 자는 나날이 멀어지고 무능하고 옳지 못하게 지위만을 구하려는 자가 그 세력을 넓힐 것입니다. 폐하는 정관 초기에는 늘 겸허한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공적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뽐내시며 자신이 지혜에 자만하여 현자들을 경멸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배를 띄우는 것도 뒤집는 것도 바로 마음입니다. 내용도 좋지만 황제의 잘못을 빙빙 돌리지 않고 사정없이 꼬집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이런 말 상사한테 하기 힘듭니다. 또 위징의 말 중에서 폐하라는 낱말을 나나 당신이라고 바꿔보면
우리들 모습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상소를 읽고 태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병풍으로 만들어서 옆에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겠다,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훌륭한 신하의 훌륭한 임금이죠. 위징의 외모가 작고 볼품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상이 온 걸 찾던 사람이 64세 나이로 죽습니다. 태종이 슬퍼하며 백관 전원에게 상복을 입어라, 그리고 깃털로 장식한 장의차하고 취약대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건 고인의 뜻이 아니다 라며 사양하지요. 근데 너무 이제 우리가 좋게만 보면 그러니까 태종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 언급이 없지만 태종은 한족 행세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뿌리는 선비족이거든요. 그런데 역사란 것이 묘하죠. 원래 한족이 동서남북에 살던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불렀고, 그 북쪽에 있던 오랑캐죠.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5호 1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 300년을 거치면서 지배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족 행세를 하면서 주변을 오랑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중화라는 거죠. 나중에 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이것도 이런 의식에서 비롯된 거죠.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볼 때 중국을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무미랑의 이꼴입니다. 이 무미랑 훗날 측전무후가 되죠. 중국 역사상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했지만 단 한 명만이 황제가 되었죠. 그 바로 측전무후죠. 그런데 사실 이 해월 개인적으로 제가 정관정을 보면서 주인공이 물론 당태종 이세민이지만 측전무후가 저한테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무미랑의 아버지가 무사왁이잖아요. 당시 이주 도독으로 있었는데요.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돌이 되었습니다. 마침 가장 유명한 관상가가 원천강이라고 있었는데요. 무사왁이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구들의 관상을 보게 합니다. 차례로 보는데 돌된 아기 무미랑이 유모에게 안겨 들어오는데 사내아이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원래 무사왁이 미랑을 낳을 때 사내를 기대하고 사내옷만 준비했었거든요. 원천강이 이 아기를 한참 응시하다가 탄식을 합니다. 아깝도다. 얘가 여자였다면 천하를 다스릴 귀인의 상이지만, 그러니까 남자라 아깝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습니다. 물론 죽으면서 미랑만 조용히 불러서 천기를 얘기를 하죠. 이 미랑이 14살이 되었을 때 황제 칙령이 와요. 궁으로, 후궁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궁에 들어가서 2달쯤 있으니까 태종이 부릅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부릅니다. 2번 한 거죠. 이 정도면 당시 환관과 궁인들이 생각하기에 태종이 미랑을 귀여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비단길이 깔린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장안성에 여러 가지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태종이 천기를 보는 태사성을 불러서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태사성이 한참 만에 제가 천기를 보니까 장차 당나라가 여자 무씨에게 망합니다.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태사령에게 이건 절대 비밀이다 말을 한 다음에 유력 무씨들을 조사를 비밀리에 시키고 이 무미랑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무미는 분명히 부를 텐데 안 부르니까 이제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자기를 왜 안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몇 달 시간이 지나니까 주변의 환관과 궁인들이 맹대를 합니다. 이 음식 나오는데 거기에 구더기가 막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14살짜리 소녀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무미가 누굽니까? 놀라운 생존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자기가 원래 집이 부자였고 또 황제가 준 그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그거를 환관과 궁인들에게 하나 둘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궁 안의 고급 정보들이 하나 둘 무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학관이라고 있었는데 궁인들이 공부하는 그 학관에는 이제 선생님이 누구냐면 환관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학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는 태종이 왜 나를 안 부르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태종이 나를 죽이겠구나. 노심초사하면서 아주 소심스럽게 행동합니다. 튀지 않게. 그리고 얼마 지나서 수행시녀가 됩니다. 황제의 수행시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옥좌 뒤에 병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대기하면서 황제가 뭐 지시하면은 이제 심부름하는 거죠. 또 황제 옆에서 큰 부채를 들거나 먼지털이를 들고 시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의 고급 정보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미가 장남 건성태자와 그 밑에 동생 태의 암투 이것도 보게 되고 또 두 사람의 성격도 꿰뚫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종의 아들이 장손황후에서 낳은 아들은 셋이었거든요. 막내가 치였습니다. 이 치가 무미를 마음에 들어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미가 놓치지 않고 눈을 맞춥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태종이 말 훈련장에 갑니다. 원래 말을 좋아했으니까요. 수행시녀니까 무미도 따라갔죠. 그런데 그때 훈련하던 말이 아주 사나워서 훈련관들이 등에 타면 제멋대로 날뛰어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종이 저 말을 훈련시킬 방법이 없을까라고 혼잣말 하듯이 말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죠. 그때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미죠. 뭐라고 하느냐? 저에게 쇠 채찍과 철퇴와 비수 셋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쇠 채찍으로 말에 후려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철퇴로 말머리를 갈기고 그래도 복종하지 않으면 비수로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어린 소녀가 그런 말 하니까. 그러니까 태종이 그 말을 듣더니 참 용맹한 해결 방안이로다 하고 횡하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방으로 돌아온 무미가 얼이 빠져옵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은인자중에 썼는데 모든 게 허사구나. 비수의 목이 잘리는 것은 말이 아니고 잘못하면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노 또 두려움 그것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것입니다. 사실 무미가 황제가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대한 운명이 이 어린 소녀의 가슴에서 용트림치고 있었던 거죠. 다음은 4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